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9번째 페이지 사이언스맨 과학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또 여러 방면에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우리 곽재식 작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또 음침하게 SNS를 염탐을 좀 해봤더니 그런 분들이 간혹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무 족적도 남기지 않고 슬쩍 훔쳐봤습니다. 두렵죠, 좀 그럴 때마다. 일요일마다 곽재식의 일요 요리라고 아하. 해서 요리를 해서 또 올리시더라고요. 그걸 또 보셨다면 또 이제 과거의 사진과 자료까지 이렇게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정을 해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제가 엿보고 있습니다. 음습하군요, 과연. 네. 아니 특별히 그렇게 일요일마다 요리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2020년 초에 이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무슨 요리 교실 뭐 그런 행사 같은 거에 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마침 다가온 코로나19 때문에 다 폐지가 돼버렸어요. 행사 다 중단이 돼버렸어요. 네.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되게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집에서라도 뭐 나름대로 뭐 이상한 거 만들면 되지 않느냐. 가족들이 2년 전에 아쉬워했던 것을. 그래서 네. 그때 그걸 했어요. 2020년에 2020년 1월 경일 겁니다. 네. 그걸 한번 해봤는데 이제 재밌어가지고 반응이 좋았나 보네요. SNS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번 주에 또 하자고. 또 그걸 SNS에 올렸어요. 예. 근데 이제 2주 연속으로 올라오니까 왠지 좀 SNS에서도 약간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했거든요. 그래서 3주 연속으로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하는 거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반응이 막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았는데 약간 좀 기대하는 눈치야. 그 기대도 기대지만 없으면 왜 오늘은 안 올리지? 이 양반 무슨 일 있나? 오늘 뭐 기분 나쁜 억측을 나올 수 있고 쓰러졌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박꼬박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루틴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이제 100회도 넘어갔어요. 이제 그래요? 지금 한 200회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 자기는 이제 일요 요리가 올라올 때마다 일주일이 지나갔다는 걸 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봐야지 한 주가 지나갔다는 느낌이 든다. 개콘 마지막 음악 듣는 느낌이죠. 그거를 아시면 또 약간은 또 이제 세대가 개콘 정도로 그러세요. 세대가 좀 그 감성이 있다면 세대가 약간 2020년 어쨌든, 세대겠는가 과연. 최근에는 들기름 비빔 메밀국수를 만들어 올리셨고 얼마 맛있죠. 전에 쿠키도 구웠고 물김치도 담았는데요. 왜 이렇게 철저히 너무 우습하잖아. 너무 우습하잖아. 편집장이 아니라 거의 뭐 편집증 수준이에요. 이번 주말에 메뉴가 정해졌는지요? 안 정해졌습니다. 열어놨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날 아침까지도 안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침하게 살펴보다가 이거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일요일을 또 마무리하고. 그게 이제 묘미가 동네 마트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나름대로 뭐 엄청난 걸 한번 도전을 해보지만 좀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재미인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솜씨는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곽재식의 일요 요리 얘기를 초반에 왜 했는고 하니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주제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곽재식의 일요 요리도 없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바로 냉장고 얘기를 우리가 썰렁하게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뜨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뜨겁게 합니까? 냉장고 얘기를 뭐 굳이 썰렁해야 되겠습니까? 선입견이다. 열기 있게, 고정관념이다.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예전에 집에 가끔씩 선생님 정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정전. 그러면 뭐 어머니나 가장 염려하는 게 냉장고부터 일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음식이 상하니까. 그럼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음식 상하지 않게 차게 보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가을철,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장을 하죠, 그죠? 그렇죠. 김치를 많이 대량으로 담아놓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치를 이제 김치 냉장고 아니면 뭐 일반 냉장고라도 저장을 해놓으면 오래가고 맛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김치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김치 냉장고 한창 경쟁이 뜨겁고 냉장고에 김치가 잘 보관이 된다. 이런 거를 한창 많이 경쟁하던 시절에 우리 냉장고는 약간 김장떡과 다름이 없다.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던 회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김장떡 큰 항아리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었죠. 시원하게. 땅이 보통 이제
햇빛도 안 드니까 네. 차가울 수가 있고 네. 땅의 재질 자체가 열 전도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열기가 쉽게 데워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것도 있군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예, 오히려 더 잘 달아오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천연 냉장고 아니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무엇보다도 높은 곳 대비 낮은 곳이 공기의 밀도 차이라고 하죠. 따뜻한 공기일수록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성질. 그래서 이제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열로 데펴가지고 붕붕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차가운 공기일수록 아래쪽으로 깔리거든요. 그럼 지대가 낮은 곳이 그래서 시원하겠네요. 지대가 낮은 곳이 시원하다. 이런 여러 종류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땅에다 묻는 방법 가장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석빙고란 데가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요? 석빙고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동굴 같은 거를 이제 잘 파놓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인데 어떤 지형적인 것하고 그다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라는 점이 조합이 되면 동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경상북도 의성 같은 데 가면 뭐 옛날식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식의 조선시대 문호에는 풍혈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바람구멍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조선시대 수백 년 전부터 이제 기록이 내려오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여름철에 가도 산에 있는 동굴 구멍에서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거기다 의성 마늘 같은 거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인데 요즘에는 관광지로 좀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바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좀 산 높이 안 올라가도 아래에서도 좀 받게 해주는 뭐 그런 장치를 가끔 설치할 때도 있고 요즘 관광지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그 동굴 깊숙한 그런 그 낮은 곳의 특성하고 관련이 깊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공적으로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의성의 그 풍열 뭐 차가운 곳이라 해서 빙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지역에만 차가운 걸 보관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양 임금의 음식을 의성에 보관할 수는 없죠. 임금님이 뭐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의성에서 쉬러 오는 동안 다 좀 뜨끈해지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진노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금님 나 여름에도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의성으로 천도하자 뭐 이러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그런 시설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석빙고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돌로 지하 창고를 그러니까 반지하 창고죠. 반지하 창고를 건설해 놓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모양을 잘 만들어서 창고를 건설하면 그런 동굴과 비슷한 효과를 내 가지고 최대한 좀 시원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 해당하는 지역은 최대한 지하의 낮은 곳으로 위치를 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뚫린 부분이 있어도 차가운 공기가 쓸려 내려갈 수 있게. 그런 반면에 지붕 쪽에는 오히려 숨구멍 같이 구멍을 좀 뚫어 놓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내부에 좀 따뜻한 공기가 생기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술술 다 빠져나오라고. 과학적이네. 그 다음에 최대한 외부에서 빛이 들어가는 곳은 남향보다는 이제 북향 쪽으로 출입구가 막 이렇게 그런 창문 같은 그런 곳이 생기게. 그리고 그렇게 잘 지어놓은 다음에는 위에는 풀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보통 이제 나무나 이제 돌로 해놓으면 색깔이 이제 거무죽죽하니까 햇빛을 잘 흡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까지. 까만색 차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실험을 했으면 뭔가 더 잘 반사할 수 있는 재질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과학이 발전 안 했을 때니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재질로 아마 실험을 해보다가 풀을 심어 놓으면 제일 좀 시원해지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경주에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석빙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주 석빙고는 아마도 경주가 이제 신라의 수도였으니까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경주에 남아있는 석빙고는 신라에서 쓰던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에 다시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경주의 석빙고로 유명한 곳은. 그리고 뭐 서울에도 석빙고가 많이 있어서. 용산에 서빙고. 서빙고동. 뭐 그런 지명으로 남아있죠. 뭐 지금은 뭐 거기가 뭐 냉장고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남아있진 않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사실 그쪽에 정보기관의 비밀 사무실이 그쪽에 입주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기관 사람들 내지는 뭐 정보기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은어로
그런 뭐 동빙고동, 서빙고동 호텔로 간다. 서늘하네요. 네, 서빙고동 네. 호텔에 간다라고 네. 하면 간담이 서늘해지네. 네, 서빙고동 호텔에서 뭐 잘 자고 온다고. 서빙고동 호텔 없었거든요 그때. 거기 호텔에 잘 자고 온다게 아니라 아유. 거기서 사람이 잘 수 있을 만한 시설은 그런 특별 취조실, 고문실 이런 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섭게 취조를 당하다가 온다라는 뜻의 은어로 사용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두운 현대사. 네, 지금 뭐 제 생각에는 그런 뭐 그런 어두운 현대사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그런 석빙고가 있었다라는 전통이 지명에도 남아 있는 곳이니까 약간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의 본사 이런 본사를 게 그런 게 빙고에다가 그런 게 동빙고동, 서빙고동 이런 곳에 네. 위치해 있으면 뭔가 동빙고 유석기고 서리원.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네. 뭐 꼭 그렇게 거대하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를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서 깊어 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효과를 후광 효과로 좀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네. 서빙고동에 창업을 해가지고 왠지 인테리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지만 뭔가 좀 전통 느낌이 물씬 나게 팥빙수 이런 약간 한국색이 좀 티나는 그런 음식과 같이 판매를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다 몰리고. 그렇죠. 얼음이 살살 떠 있는 식혜 이런 것까지 같이 파면서 왠지 이 가게가 조선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서빙고동이 된 듯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제가 항상 여기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잡지사 프로그램에서 번창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겨울철에 얼음이 한강에 얼면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한강이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한강에 물이 훨씬 없어졌습니다. 지금보다. 물이 뭐 왜 이렇게 물이 뭐 이 정도면 그냥 다리 걷고 건너면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라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강이 아무리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확연하게 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얼음도 굉장히 많이 얼었습니다. 옛날에 이 한강이 정비되기 전에는. 그걸 떼오나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조선시대에 이게 큰 사업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이권이 얽혀 있는 큰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그 얼음을 잘라다가 그 얼음을 이제 대규모로 그렇게 잘라낸 얼음을 수송을 해가지고 그런 석빙고에다가 대량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여름철이 되면 보통은 주 이제 사용처는 임금님이 이제 하사하는 그런 용도가 원래는 제일 컸었는데 얼음이라는 게 옛날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신기해. 한여름에 얼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했어요. 신기하겠어요. 한여름에 얼음이 어디 있어? 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6.25 전쟁 배경으로 한 영화만 봐도 막 얼음 장수들이 막 얼음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면 임금님은 얼음도 한여름에 얼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그럼 사람들이 임금님 보기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너 지금 한여름인데 너 뭐 시원한 거 먹고 싶어? 내가 얼음물 한 잔 줄게라고 하면 임금님은 얼음물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 펄펄 끓는 여름에 얼마나 임금님이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조선 말기로 오면서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는 이제 뭐 생선 같은 거 보관하는 용도 이런 용도로도 얼음이 상당히 사용이 되어가지고 조선 시대에는 정말로 한강 얼음 겨울에 잘라가지고 대량 보관을 많이 녹습니다. 아무리 석빙고를 과학적으로 만들어놔도 많이 녹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많이 저장을 해놓으면 제일 중앙에 제일 깊숙하게 저장해 놓은 걸수록 최대한 남겠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사용을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거 얽혀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이게 이권 사업이 돼가지고 조선시대의 어떤 상업 문화라든가 일용 노동자들의 문화 이런 걸 살펴보는데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 학술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는 것이 석빙고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냉장고 자체에 얼음 정수기가 딸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얼음이 그렇게나 귀했습니다. 냉장고가 발명된 건 언제쯤이었나요, 선생님? 냉장고의 원리가 실험실 수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견된 것은 의외로 꽤나 올라갑니다. 18세기 말경이 되어서 유럽의 화학자들이 화학물질의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물질을 차갑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정말 진짜 그때는 마법처럼 이겠죠. 요런 약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만져봐 이렇게 만져하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사용을 하던 그 원리가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기본적으로 원리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설명드리면 냉장고 원리가 크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여름철에 너무 덥고 이러면 뭐 등목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좀 찬물로 씻고 오자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물로 씻고 나면 이제 차가운 물이 닿을 때 시원한 것도 있지만 뭐 겨울철에도 그 시원한 물이 몸에 묻은 채로 바람을 맞으면 그게 마르면서 되게 시원합니다. 되게 차갑습니다. 추울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뭐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이럴 때 땀 많이 난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너무 시원하고 어떨 땐 춥기도 하다. 감기 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도 그렇게 하고 시원해지라고 땀을 흘리는 것인데. 참고로 저는 그런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잘 못하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세수를 하고 나서 찬바람을 쐬면 너무나 시원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혼자 스스로 깨우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그걸 저는 어떤 식으로 그 친구와 같이 그 기법을 좀 발전시켰냐면 발전을 시켰습니까? 요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구 중에 요즘의 어린이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구 중에 8, 90년대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사용하던 도구 중에 그래요?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받침 있죠. 요즘 어린이들은 책받침 잘 쓰지 않아요. 글씨 삐뚤빼뚤 안 쓰게 하려고. 요즘에는 그런 거. 잠깐 요즘 어린이들은 도대체 책받침 굳이 왜 쓰냐고. 그게 태블릿. 있으면 뭐가 좋아지냐고 도대체. 휴대폰에 말만 해도 쓸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책받침이라는 것의 용도가 약간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요?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8, 90년대는 굉장히 왕성하게 썼습니다. 책받침을. 그때 당시에 제가 책받침을 두세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세수를 한 다음에 책받침도 물에다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럼 책받침에 물이 많이 묻겠죠? 그 상태로 책받침을 들고 와가지고 더울 때마다 그 책받침으로 부채를 붙입니다. 책받침은 부채질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그 책받침에 묻어있는 물방울들이 얼굴에 다 달라와서 붙죠. 그럼 그게 마르면서 그 세수한 직후의 시원함을 그때그때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와 둘이서 그걸 개발하고 요즘 뭐 오성과하는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걸 개발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세수한 다음에 바람을 맞으면 진짜 시원합니다. 선생님한테 막 말하고 큰일 났다고. 너무 우리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다고. 뉴턴이 지금 사과를 맞은 순간.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 기특하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수한 다음에 바람 맞으면 시원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런 분이네요. 집에 와서 딴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다들 물 묻힌 다음에 바람 맞으면 당연히 시원하지. 장려해주질 않으셨네. 그럼 뭘 그거를 이제 알았어?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그걸 처음 알았냐? 라고 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시련을 이겨내고 과학자가 되셨어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냉장고에는 이제 맹물을 이용하지는 않고요. 물보다 훨씬 더 잘 마를 수 있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냉매라고 하죠. 냉매. 그 물질을 냉장고 뒤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배관들이 막 있죠. 그쪽으로 그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냉장고 안속에 배관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그 부분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물보다 훨씬 더 그렇게 잘 마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보다 훨씬 더 물이 마를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물이 마르면 그냥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로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밀폐되어 있는 배관 안에서 마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마른 상태이지만 그대로 그 배관 안에 파이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중에서 그렇게 마른 뒤에는 압축을 하면 다시 원래 액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물질 그런 물질을 잘 주입을 해서 넣어주면 그게 그런 식으로 말라서 시원해졌다가 그 구석진 대로 빼가지고 거기서 다시 압축을 시켜가지고 액체 상태로 돌리고 다시 집어넣어줘서 또 마르게 하고 요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점점 차갑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에어컨 원리도 동일합니다. 에어컨도? 에어컨은 우리나라 디자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실외기 쪽에 이 마른 그 기체를 도로 액체로 돌리는 그 장치가 실외기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가 좀 기계 장치가 소리도 많이 나고 뭔가 돌아가는 게 많고 거기서 좀 뜨끈한 바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뜨겁죠, 그래서 뜨겁죠. 거기서 이제 일을 많이 하면서 기체된 걸 액체로 되돌리는 압축 작용을 그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냉장고에 실외기를 연결하면 냉장고로도 냉방을 할 수 있나요, 집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냉장고 우리 요즘 그 에어컨 중에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창문 바깥으로는 실외기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안쪽에는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저 실외기라고 하셔가지고. 안에 뭐 실외기 소중한 거죠. 실외기가 쓰레기는 아니니까요. 소중한 실외기. 실외기가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고 안쪽으로는 이제 찬바람이 나오게 있는 그런 게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것인데
냉장고를 그 창문형 에어컨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그대로 정확하게 그 같은 크기로 딱 박을 수 있다. 그러면 효율이 좀 떨어질 뿐이지 사실상 에어컨의 기능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거의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게 같은 원리고. 같은 원리입니다. 냉장고랑 냉동고도 같은 원리고. 그렇습니다. 더 강하게 더 차가운 온도가 될 때까지 돌리면 이제 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냉동을 시킬 수 있는, 냉장을 시킬 수 있는, 또 에어컨으로 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이 원리, 기본 원리가 개발된 지 한 5, 60년 정도 그 이상 시대가 지난 후에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용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 냉장 장치, 냉동 장치에 그 압축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로 장치를 만들어 하자면 제일 간편한데 요즘 우리가 하듯이 예전에 그때만 해도 전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그 장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치는 진짜 희한했던 게 냉장고 에어컨인데 에어컨으로 쓰는 사람 사실 거의 없었죠. 너무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냉장고인데 냉장고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석탄을 계속 퍼부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야 됩니다. 물을 증기기관은 항상 물을 끓여서 나오는 그 증기로 돌아가는 기관이거든요. 물을 한쪽에서 펄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고 있으면 그걸로 톱니바퀴 장치, 뭐 벨트 이런 걸로 한참 연결이 돼가지고 한쪽에서 압축하는 장치가 돌아서 지금처럼 놔둔다고 항시 시원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시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불을 지피면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하면 그런 식으로도 사실 활용을 꽤 했습니다. 근데 장치가 굉장히 거대해지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 열기가 최대한 안 닿는 곳에 차갑게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찍이. 그러니까 장치가 굉장히 거대하고 소음도 크고 막 굴뚝도 달려 있고 물탱크에 물도 막 채워줘야 되고 냉장 공장이네요 거의. 무슨 뭐 칙칙 소리 나면서 증기기관차처럼 막 그런 막 김도 막 뿜어져 나오고 그런 거대한 장치가 한 켠에 있고 한참 떨어진 한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얼음 만들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냉장 처리 시설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기왕에 그렇게 장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 웬만하면 굉장히 초대형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대형 냉동 창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주로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치를 만들어 굳이 집이 굉장히 널찍한 갑부 여러분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판매해서는 좀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형 창고 용도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이 되다가 냉장 컨테이너 느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전기를 이용해서 이런 걸 훨씬 더 다 간편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후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가 서서히 가정으로 퍼져 나오기 시작되었고 또 한 가지 냉장고 퍼지는데 좀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고비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냉장고의 핵심 원리가 되는 이 마법의 물질이 이 잘 마르고 잘 마르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마른 다음에 다시 액체 상태로 원한다면 우리가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싸고 좋은 거를 잘 구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물질로 많이 사용하던 게 암모니아였습니다. 암모니아 뭐 특징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냄새가 암모니아 그래서 냄새가 지독하죠. 냄새가 지독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 근데 이 단점보다 훨씬 더 큰 단점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지독하다는 게 오히려 약간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큰 단점은 뭐냐면 냄새가 강하게 나는 이거 대부분의 물질에 통용되는 것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냄새를 느낀다라는 것은 그 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코에 있는 후각 세포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냄새 맡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성분 중에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산소하고도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킬 가능성이 없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활발하게 일으킨다라는 말은 불에 잘 탄다라는 뜻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암모니아는 냉매로서 이 차갑게 하기 위한 성능이 상당히 좋은 물질이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현대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냉동을 해야 되는 곳에. 요즘도 그래서 가끔 암모니아 누출로 냉동 시설에서 냉장 창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식 고정관념하고 좀 반대예요.
뭔가 불과 물, 뭐 얼음과 마법, 뭐 그쵸, 게임 그쵸. 같은 거 보면 막 불의 마법으로 공격하면 얼음의 마법으로 받아치고 막 이런 식으로 불 반대 관계로 포켓몬은 물 나오잖아요. 포켓몬으로 대응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옛날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런 거고요. 현대 과학은 뭐 불과 얼음이 반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냉동고에서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 중에 네.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취약할 있기 수 때문에 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고비였군요. 네. 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새어나와서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금방 사람이 냄새를 맡고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뭐 심심하면 갑자기 막 지독한 냄새 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드리고 그때마다 말죠. 그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단순히 냄새만 예. 날 뿐만 아니라 예. 그럼 이제 냄새 나면 냄새가 나서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네. 냉장고가 지금 위험해졌으니까 네. 뭐 냉장고를 집 밖에 옮겨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두발 말이에요.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 힘들겠어요. 예, 예. 딴 뭐 가볍게 옮겨놓을 수 있는 물체도 아니고.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게 고비였는데 CFC라고 하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라고 하죠. CFC라고 하는 물질이 20세기에 개발이 되면서 네. 이 물질이 그 모든 좋은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해결돼요? 쉽게 말라가지고 차갑게 해주고 네. 우리가 원한다면 좀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액체로 돌아가고 누출이 돼가지고 사람이 뭐 그거를 웬만히 마신다거나 뭐 공기 중에 그게 흘러다녀도 별 해도 이상이 없고. 없고. 그래서 이 물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이 되면서 네. 에어컨, 냉장고, 냉동 시설 이런 것의 가격이 네.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정말 냉장고, 에어컨이 널리 퍼질 수 있는 혁신을.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말씀 나온 김에 요 CFC 이야기 마지막으로 요거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세요. 예. CFC 시대가 그렇게 있었는데 네. 70년대, 80년대 들어가지고 CFC 하면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켄터키? 아니요. 그거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FC고요. 또 먹보 스스로 제가 먹보화되고 있어요. 예. CFC 전주 프라이드 치킨인가요? CFC 제주 프라이드 치킨? 네. CFC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천안 프라이드 치킨? CFC. 집요하시네. 아니고 네. 7, 80년대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중에 뭘 발견했냐면 지구의 자외선이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오존층이라는 그런 공기 중에 부위가 지구의 높은 상공에 쫙 있어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자외선을 너무 심하게 안 맞고 살 수 있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얄팍해지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원인이 뭔지를 추적을 하다가 네네. 사람들이 CFC가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CFC가 이게 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혹은 냉장고나 에어컨을 다 사용하고 네. 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CFC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사람에게는 별 해가 없어요. 없는데. 거의 해가 없다고 볼. 다른 뭐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해가 없어요. 네. 그게 날아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네. 공기 중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네. 거기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점이 큰 게 하나 있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CFC 계속 쓰다가는 오존층이 완전 파괴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이 나오던 이제 지구 종말설로 네. CFC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존층이 완전 파괴되면 자외선이 너무 심하게 쏟아져가지고 네.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 식물들이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그런 극단적인 썰이 있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예상 시나리오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CFC를 퇴출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CFC가 없어졌고 CFC를 다 안 쓰기로 몬트리올 의정서 뭐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동시에 안 쓰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네. 지금은 오존층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네.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CFC 안 쓰기 운동이 이렇게 잘 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게요. 무슨 뭐 왜 안 이렇게 쓰기 단합이 잘 운동 뭐 됐어?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사실. 어기창 놓는 나라들 꼭 네. 하나씩 있고. 예, 예. 그런 일 잘 없잖아요. 없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CFC 퇴출 90년대 초에 음. 냉장고 에어컨에서 CFC 쓰지 맙시다. 이건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왜냐하면 CFC 대신에 쓸 수 있는 물질을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CFC를 퇴출시키면 기회. 이 회사들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가 상승.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FC의 대체 물질로 개발된 게 HFC라고 하는 물질이었는데요. HFC.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HFC가 지금은 냉장고 에어컨에서 쓰이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HFC 시대입니다. 네. HFC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FC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HFC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값싸고 성능이 좋아서 많이 쓰이던 것 중에 요즘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됐겠어요?
요즘에 뭐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요즘에? 네, 요즘에 뭐가 있었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성질이 이산화탄소도 훨씬 더 강한 HFC들이 있다. 그래서 그 HFC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요즘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기술 좋은 회사들이 또 뭐가 있어요? 대체 물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진짜요? 그래서 요것도 그런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멀지 않아 한번 이렇게 대전환의 시기가 오는 뭐 그런 게 좀 예상이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사는 나라만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또 명분이 있는 얘기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네, 최고의 재료를 찾으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료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뭐 가정용 냉장고로 변하고 요새 뭐 김치 냉장고, 와인 셀러까지 진화를 냉장고가 거듭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와인셀러 있으십니까, 댁에? 집에는 없죠. 김치 냉장고는 있으십니까? 김치 냉장고는 저희 본가에는 있고 아하. 저 혼자 살기 때문에. 댁에는 다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방송에는 이런 것이 아주 흔하게 있는 것처럼 가식적이다. 아니면 경쾌한 목소리로 두 얼굴의 진행자. 아닙니다. 솔직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런 어떤 희생적인 방송 이거 뭐야? 존경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보려던 질문은 네네. 또 곽재식 작가가 소행성 충돌 이번에는 다르네. 네네. 또 신간 은하행성 서비스 센터 정상 영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작을 집필하신 SF 소설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작 아닙니다만 SF 소설가로서 냉장고는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다. 좀 상상을 냉장고 해보시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냐. 냉장고의 진짜 진화를 지금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까이 있는 미래에서 냉장고 진화 관련해서 일어날 싸움은 방금 말씀드렸던 HFC 대체 물질 관련 싸움이 기후위기. 사실은 격렬하게 전 세계 전자업계, 화학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개발도상국들도 나름대로 지구가 발전을 하면서 세계가 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기술력이 좀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선진국 제품이 좋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예전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던 이런 나라 제품도 품질이 웬만히 괜찮은데 가격은 훨씬 싼데 뭐 이런 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선진국에서 예전에 냉장고 에어컨 만들어가지고 잘 팔던 회사들이 야, 큰일 났다. 저 회사에서 우리 제품 반값에 파는데 성능은 우리 회사 제품 거의 한 90%까지 따라오는데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면 우리나라의 이 일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할 때 마침 그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만은 저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하는 HFC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엮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럼 이거를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딴 것보다도 이거는 대체 물질이 지금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비싼 제품 사도 좋다라고 다 같이 희생을 하면서 이거는 대체 물질 사용하는 쪽으로 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캠페인을 올라갑시다. 우리 CFC 때 오정층 파괴 막기 위해서 몬트리올에서 그때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몬트리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존층을 지켜서 지구를 구했는데 우리도 기후 변화를 위해서 지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요거를 국제적으로 한번 통과를 시키면 예전 기술을 가지고 냉장고 에어컨을 만들던 회사들을 개발도상국의 회사들의 그 경쟁력을 일거에 눌러줄 수 있는 거죠. 혹은 이 회사들도 사실 이게 지금 뻔히 보이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개발도상 회사들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비를 해가지고 새 물질을 넣어서 만드는 에어컨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은 기술이나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선진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되는 거를 수입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쪽의 차세대 냉매 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세계 화학 분야에서 세계 1위, 2위 수준이다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냉매에서는 그렇게 앞서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제로 그런 계획을 아주 강하게 발표한 건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2030년, 40년, 50년 그 정도에 네. 좀 먼 미래에는 확실히 퇴출을 한다.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거보다 더 빨리 퇴출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체 이건 뭐 약간은 좀 그런 좀 이런 시선이 맞는 시선만은 아닙니다만 굳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렇게 좀 넓게 기한을 잡아놓고 그런 선진국 정부들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일체 다 중단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과연 우리나라의 화학회사들, 전자회사들이 딱 적응을 해가지고 네. 화학 냉장고 에어컨 시장을 다 되찾아올 수 있고 네.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경쟁을 딱 떨궈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냐. 지금 섣불리 이거를 추진했다가 우리나라 회사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눈치를 보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환경,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진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희생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네.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는 한데 네.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또 다 먹고 살자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하고 뭐 전자 산업을 위해서 그거를 활용하려는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 화학 산업에서 그 안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그렇게 네. 손을 잡고 작전을 짜가면서 또 정부 외교 정책하고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돌아가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서 네. 냉장고 문 한번 여닫 드실 때마다 이 냉장고 속에 돌아다니는 물질 속에서 예. 이런 엄청난 기술, 외교, 정치, 국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수싸움. 있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물 한 잔 하셔도 뭐 시원하시진 않겠네요. 물 한잔 하셔도.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물 한 잔이 되지 않을까 예. 말씀드려봅니다. 짧은 대답으로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말씀하시죠. 뭐 3D 프린터로 나중에는 먹고 싶은 음식 바로 찍어내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냉장고가 오히려 필요 없어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않을까요?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있어야 되겠죠. 아, 그 재료는 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재료로 예. 무슨 지방질, 단백질, 뭐 탄수화물, 당분 뭐 이런 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예. 그 중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네. 장기 보관이 안 가능한 재료들도 있을 거예요. 어허. 그런 건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 그 곽재식 작가의 선생님처럼 네. 뭐 되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좋은 발상이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좋은 견주어 보실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바로 갖다 대면 찬물 나오는 그런 네.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얼음 곳이나 정수기. 얼음 나오는 곳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네네. 한 30년쯤 후에는 예. 이제 최고급형 냉장고는 말씀하신 그 3D 프린터가 같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지금 요즘은 얼음만 나오지만 네. 얼음 말고 나는 냉면이 먹고 싶은데 라면서 냉면 버튼을 누르면 뭐 3시간 2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차곡차곡 조금씩 냉면이 출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한번 꿈꿔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 또 잡지사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 지킴이 곽재식 작가와 또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지킴이 냉장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